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초반 파혼 경험이 있는 여성입니다. 예정대로였다면 작년 봄에 결혼을 했었을 텐데 결혼 문턱에서 예비 남편의 시커먼 속내를 알아차리고 유턴을 하게 된 하늘이 도운 여자였어요. 지금 생각해도 참 아찔하기만 한 기억인데 그 인간은 무려 4년이란 긴 시간 동안 저를 자기랑 같이 호구짓을 해줄 멍청한 여자로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헤어지고 난 후에도 쿨하지 못하게 저에게 오명과 상처만 주려 했는데요. 적어도 저는 아무리 더러운 이유로 남녀가 헤어졌어도 서로 사랑했던 기억이 있으니 마지막 명예만큼은 지켜주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그것도 아니었는지 자기가 직접 자기 인성의 밑바닥까지 보여줬는데 그리하여 저도 어차피 엎어진 결혼이고 끝난 인연에게 의리랍시고 지켜주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저도 똑같이 맞불을 놓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된 데는 그 인간과 제가 한 직장을 다녔기 때문이었죠. 지금이야 그놈이 퇴사해서 어떻게 살든 전혀 관심이 없지만 그때는 저랑 그 인간이 회사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유명한 사내 커플이었어요. 그리고 여느 사내 연애가 그렇겠지만 둘이 결혼 문턱까지 갔다 헤어지니 헤어져도 그게 끝이 아니었는데 그 덕에 지금까지도 저는 회사에 혼자 남아 소문의 주인공으로 여전히 유명세를 뽐내고 있는데 이참에 어설프게 유명할 바에는 제대로 유명해지고 싶어서 제 파혼 경험담을 널리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건 부끄러워서 한 너스레이자 농담이고요. 제가 진짜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따로 있어요. 제가 전에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그 답답함에 대해 다른 분들과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에 제 얼굴에 침 뱉는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거든요. 그러니 부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이 인간이 무슨 마음으로 저에게 그런 사기를 치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정말로 제가 속물이고 옹졸했던 건지 여러분들의 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그 사람과 저는 하필이면 같은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으로 만났어요. 나이 차이는 궁합도 보지 않는다는 4살 차이였는데 그때는 그 4살도 차이가 많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도 그럴 게 상사였던 그 사람이 일반적인 부분에선 완벽주의자였는데 저는 매일 혼나는 입장이었죠. 보고서가 왜 이래? 보고서를 이렇게밖에 못 쓰나? 지은 씨는 이게 한눈에 들어와요? 나는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 어떻게 이런 보고서를 나한테 가지고 올 수 있죠? 나는 이거 가지고 위에 보고 못해요. 죄송합니다. 저는 한다고 한 건데 다시 할게요. 이렇듯 저에겐 회사를 가면 가장 마주하고 싶지 않은 상사가 그 사람이었는데요. 그래도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한다고 그 사람이 일을 참 잘했어요. 그래서 많이 혼은 났지만 저도 그 와중에 많이 배우긴 했는데 늘 무서웠죠. 오죽하면 아침에 회사에 가기 싫어서 연차를 쓴 적도 있어요. 그 정도였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과 연애를 한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사람의 인연은 알다가도 모르겠더군요. 늘 무섭고 완벽하게만 보이던 사람이었는데 오래 보니 그 사람도 사람이라 빈틈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이 고소하다는 생각도 들면서 또 인간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실수를 엄청 창피해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저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는데 자기가 실수해서 그게 너무 수치스러웠다고 얘기를 하는데
비호감이 호감으로 돌아서는 순간은 생각보다 빨랐죠. 게다가 한 해 두 해 같이 일을 하다 보니 일을 하면서 합도 잘 맞아갔는데 그때부터는 혼나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서로 피드백을 주며 시너지가 났는데 그러다 조직 개편이 되면서 그 사람이 승진을 하면서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회사가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대기업 못지않게 규모가 있던 회사였는데 부서 이동을 한다고 하니 어쩐지 영영 헤어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사람이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고 평상시 있던 곳에 그 사람이 없으니 기분이 이상했는데 보통은 그러다 말 일이지만 희한하게 그런 감정이 오래 갔어요. 그러다 그 사람이 저희 부서에 일이 있어 잠깐 오게 되었고 그게 어찌나 반갑든지 저도 모르게 방긋 웃었고 그 모습에 그 사람도 웃으며 지은 씨 잘 지내요? 맨날 보다가 못 보니까 나는 엄청 허전하던데? 라고 말을 하는데 그때 심장이 쿵 하고 뛰는 것 같았어요. 어쩐지 얼굴도 좀 상기된 듯 열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 후로 회사 어디서든 그 사람과 마주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주변을 기웃거리기도 했는데 그러다 회사 전체 회식을 하게 되었고 그 사람과 한 장소에 있게 되었어요. 물론 자리는 많이 떨어진 곳이었지만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살짝 눈이 마주치는데 원래 저 사람이 저렇게나 잘 웃던 사람이었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 자신이 그 사람을 좋아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했죠. 하지만 저도 자존심 있는 여자고 마음은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르는데 선뜻 고백할 용기는 없었어요. 행여 거절당하면 같은 회사에서 너무 민망할 것 같고 그냥 병아리 냉가슴 앓듯 지내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그 사람이 먼저 퇴근하고 저녁을 같이 먹자고 연락을 줬어요. 그동안은 사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연락 자체만으로도 저는 하늘을 날 것만 같았는데 그런 감정은 대학 시절 연애하면서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시작으로 저희는 연인이 되기로 했는데요. 감사하게도 그 사람 역시 저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부서 이동으로 헤어지니 자기도 그걸 알게 되었고 회식 자리에서 멀리 떨어진 저를 보는데 자기 마음이 주체가 되지 않아 고백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가슴이 떨리고 행복한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걸 제가 가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는데 그렇게 저희는 8개월 정도는 비밀 연애를 하다 보기 좋게 들켜 3년 넘게 사내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29, 그 사람이 33이 되었을 때 이쯤 되면 결혼을 해야 하지 않을까 물 흐르듯 생각하게 되었고 또 주변에서 결혼을 많이 하니 저희도 자연스럽게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둘 다 내년 봄엔 우리도 결혼을 하면 어떨까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달리 프로포즈를 받진 않았지만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4년 연애했으면 결혼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죠. 또 회사 사람들도 언제 식 올릴 거야? 국수는 먹게 해주는 거지? 연애 너무 오래 하면 위험하다. 라며 저희 두 사람의 결혼을 부추겼는데 아무튼 그때는 저희가 결혼으로 넘어가는 게 순리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 둘이 결혼을 약속하고 제가 먼저 남자친구였던 그 사람 집에 인사를 갔는데요. 우아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중산층의 여느 평범한 아파트더군요. 예비 시부모님 인상도 나쁘지 않았는데 질문이 많긴 했어요. 뭐 곧 며느리가 된다고 생각하니
궁금한 것이 많아 그러실 수 있는데 저는 회사 면접을 보듯 제 사적인 호구조사를 받았죠. 그리고 달리 반대할 거리가 없다고 판단하셨는지 그 후에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식사도 맛있게 하고 돌아왔는데요. 자기 부모님에게 허락을 받은 뒤라 그런지 그 사람은 내일 당장이라도 결혼을 할 사람처럼 엄청 좋아했어요. 그리고 자기도 하루빨리 저희 집에 인사를 가고 싶다고 호들갑을 떨었는데 평소에는 그런 모습을 잘 못 봤던 터라 그런 모습도 설레고 좋았어요. 사실 저도 그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다음날 저희 부모님에게 연락해 남자친구를 데리고 집에 가겠다고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 저희 엄마가 기다리던 소식이었다며 제 말을 기쁘게 반기셨는데 같은 회사 다니는 상사라고 하니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그 주 저희 집에 인사를 가기 위해 약속을 잡았는데 당시 예비 신랑인 그 남자는 자기 부모님이랑 살고 있었지만 저는 집이 인천이라 출퇴근 때문에 따로 나와 오피스텔에서 생활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 저희 부모님 집이지만 오랜만에 본가에 가는 거였는데 저희 부모님은 예비 사이를 보기도 전부터 이미 결혼을 허락하는 분위기였어요. 저는 딱히 결혼한다고 저희 집에 손 벌릴 생각도 없었는데 그도 그럴 게 저는 당시 받았던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보증금 2억이 있는 상태였어요. 거기에 순수 적금으로 6천만 원도 있었고 이 정도면 결혼을 준비하는 데는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저 혼자만의 생각이긴 했지만 예비 신랑인 그 사람도 부모님이랑 함께 살고 있고 저보다 경력이나 연봉이나 모두 높았으니 돈을 꽤 모았을 거라 짐작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근거로는 평상시 그 사람이 검소한 생활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다고 무슨 돈 아끼려 지질이 공상을 떨지도 않았지만 그 나이 남자들이면 너나 할 것 없이 좋아한다는 명품도 그 사람은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은 차도 경차를 끌고 다녔는데 결혼 후 아이가 태어나면 모를까 할인이나 유지비용이 좋으니 결혼 후에도 굳이 큰 차나 외제차로 바꿀 생각도 없다고 미리부터 말하던 사람이었어요. 거기에 술, 담배도 하지 않고 허풍, 허세 그런 것도 하나 없었으니 세상에 이런 청정한 사람이 또 있을까. 제 기준에서는 이보다 이상적인 남편감은 없었는데 저희 집에 인사를 가니 저희 엄마도 그 점을 가장 높게 평가하더군요. 사실 저희 아빠가 허풍이 좀 심하신 편이거든요. 당신은 그게 당신 자존심을 세워준다고 믿는 것 같은데 저나 저희 엄마는 질색인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데려온 사윗감은 그런 점이 전혀 없었으니 다른 건 묻고 따질 것도 없다며 결혼하라고 했는데 그때까지 저에게 결혼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정작 결혼을 준비하려는 그 첫발부터 뭔가 이상하기 시작했는데 제 추측이었긴 했지만 그 사람도 저 못지않게 돈을 모았을 거라는 생각부터 제 예상과는 달랐어요. 정말이지 달라도 너무 달랐는데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을 정도죠. 그 사람이 알려준 자기 이름의 재산은 2천만 원이 채 되지 않았는데 이건 제가 직접 그 사람의 핸드폰 속 은행 앱에서 확인한 것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는 금액이었어요. 사람이 너무 실망하면 표정 관리가 안 된다고 저는 몇 번이고 그 숫자를 세어봤는데 이런 말 그렇지만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묻지 않을 수 없었죠. 자기 설마 무슨 주식이나 비트코인 같은 거 있어? 아니, 내가 그런 거 할 사람으로 보여? 나를 뭘로 보고. 아니, 그럼 통장 잔고가 왜 이래?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잖아.
자기가 평상시에 과소비하는 것도 없고 유흥비로 쓰는 것도 없는데 이것밖에 모은 돈이 없다고? 그런데 나랑 결혼하자는 소리는 왜 했어? 뭐? 지은아, 그게 무슨 뜻이야? 아, 내가 생각보다 모은 돈이 없어서 실망한 거야? 그게 솔직히 좀 그렇지. 결혼을 하려면 일단 돈이 있어야 하는데 자기 경력이랑 연봉에 비해 이 액수는 납득이 되지 않잖아. 저는 짧은 생각으로 저 남자가 제정신이 아닌 이상 이 금액으로 나에게 결혼을 하자고 했을까. 그 사람의 말에는 귀가 기울여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는 제가 속물로 보여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저는 연애는 몰라도 결혼은 정말 현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무슨 재벌집에 시집을 가서 팔자를 고쳐보겠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 결혼해야 하니 집안 기둥을 뽑자는 것도 아닌데 나이도 먹을 만큼 먹고 회사도 다닐 만큼 다닌 사람이 돈을 이것밖에 못 모았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러니 분명 명백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윽고 그 사람이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듯 다소 실망한 얼굴로 자기 말을 들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된 저는 너무 창피해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어졌는데요. 지은아, 내 말 좀 들어줘.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앞으로 미래를 생각했을 때 집이 제일 중요하잖아. 서울에 있는 집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계속 오른다는데 그래서 집부터 해놓느냐고 돈을 얼마 못 모았어. 어? 그럼 자기 앞으로 집이 있는 거야? 그런데 왜 나한테 여직 말을 안 했어? 어디 있는 집인데? 아파트? 빌라? 그럼 그 집은 공실은 아닐 거니까 세를 준 거야? 그럼 그 돈은? 지은아, 진정해. 뭐가 그렇게 급해. 궁금한 거 다 얘기해 줄 테니까 조급해하지 마. 그 집이라는 게 내가 지금 우리 부모님이랑 살고 있는 그 집이야. 전에 우리 집 와서 봤잖아. 그러니 당연히 세를 받을 것도 없지. 보증금도 따로 없고. 그래도 집이 있다는 게 어디야. 그리고 지금까지 말을 안 했던 건 글쎄 딱히 이야기를 해야 하나 싶었어. 뭐 자기 앞에서 나는 집 있다고 자랑하는 것도 이상하잖아. 아, 그렇구나. 저는 그 사람의 말에 순간 내가 너무 속물같이 행동했나? 괜시리 뜨끔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그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일단 집이 한두 푼이 아닌 건 사실이었으니 그때부터는 머릿속에 퍼즐이 맞춰졌죠. 다만 저는 당연히 제가 인사 갔던 집이 부모님 집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 오류였는데 그 집이 실상은 그 사람 집이었다니 우선 그것부터가 좀 놀라웠어요. 그리고 그런 평소에 집을 사려면 당연히 대출을 받았을 테니 그럼 그 대출금 내느라 돈을 얼마 못 모았구나 바로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고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남자친구가 집이 있다는 건 너무 다행이고 또 한편으로는 고마웠는데 부모님이 같이 살고 있으니 그럼 결혼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바로 또 머릿속에 물음표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요. 이미 그 사람 앞에서 속물인 양 동리하기에 정색하며 예민한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차마 부모님 거처 이야기까지는 그 순간에 물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건 저희가 결혼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맞았고 언제고 그 사람의 생각을 들어보고 제 생각도 전하면서 최대한 빠른 결론을 내리고 싶었는데요. 한편으로 앞으로 남은 상견례도 그렇고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러다 상견례를 이틀 앞둔 어느 날 이런저런 이야기 중에 집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됐었고 그날이 제 결혼이 엎어진 날이 되었어요. 왜
생긴 건 멀쩡한데 또라이 있잖아요. 뭐 4년이나 만난 남자가 그런 종류의 인간이라는 걸 그제 알았다는 것도 나름 충격이었는데 누가 들어도 이상한 논리를 펼치면서 제가 이해 못한다며 답답해하는 그놈을 보는데 정말 제 정신이 이상해질 것만 같았어요. 자기야, 말이 나온 김에 내가 궁금해서 그런데 우리 결혼하면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가 사는 거야? 자기 집이라고 했지만 부모님이 살고 계시니까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서. 아, 내가 말을 안 했구나. 당연히 내가 마련한 집이니까 거기서 살아야지. 그럼 자기 부모님은 어디 다른 데라도 가실 곳이 있는 거야? 글쎄. 나는 솔직히 집이 넓으니까 같이 살아도 되는데 그건 자기가 불편할 수도 있고 그럼 하는 수 없이 거처를 마련해 드려야겠지? 지금 우리 부모님이 달리 고정 수입이 없으시거든. 뭐? 저는 거기서 살짝 멘붕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럼 고정 수입이 없으면 생활비도 들여야 한다는 건가? 제 머릿속은 혼돈의 도가니가 되었는데 참고로 그 사람에겐 결혼한 누나가 있긴 했지만 누나가 시집간 후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집과는 연을 끊고 살고 있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럼 지금까지 생활비는 묻지 않아도 아들인 이 사람이 내고 살았을 것이 예상되었는데 그렇다는 소리는 결혼 후에도 일정 부분은 계속 생활비를 들여야 한다는 소리로밖에는 해석이 되지 않더군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결혼하면 시부모님이고 저랑 그 사람이 둘 다 벌고 있으니 그런 상황이면 드리던 생활비 정도는 드릴 수밖에 없다고도 생각했는데 이 남자가 다음에 했던 말이 정말 어이가 없는 소리였어요. 글쎄, 부모님이 머물 집을 제가 전세도 아니고 사드려야 한다고 했거든요. 자기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시부모님 집을 사드려야 한다고? 당연하지. 같이 사는 거 싫은 사람은 내가 아니라 자기잖아. 그리고 자기가 내 집에 들어와 사는 건데 자기 돈으로 우리 부모님 지낼 집을 사드려야지. 아니, 뭐가 이렇게 일방적이야? 나는 자기가 집을 갖고 있는 것도 몰랐고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서 생활비까지 부담하고 있던 것도 몰랐는데. 에이, 그럼 자식이 부모한테 그 정도도 못하고 살아? 그리고 내가 할 얘기가 남았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 명의가 아직 우리 아버지 명의거든. 내가 그 집을 사는 조건으로 다달이 250만 원씩 드리고 있어. 그 돈도 매달 드려야 한다고. 여러분은 이 남자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학교 다닐 때 머리 나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는데 그때는 저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 말을 이해하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는데 이 얘기를 전적으로 종합해 봤을 때 팩트는 이러했죠. 그놈이 해놨다는 집은 사실 부모님 명의의 명백한 부모님 집이었고 자기가 그 집을 산다는 조건으로 매달 250만 원씩 드리고 있었다는 건데요. 거기에 생활비 플러스 모두 다해 350만 원씩 집에다 돈을 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과소비를 안 한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못한 것이었는데 그나마 마이너스가 아닌 돈 1,000만 원은 모았으니 어떤 의미로서는 대견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쭉 검소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였는데 그렇게 지내기를 5년 정도 했다고 들었어요. 그럼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 그렇게 큰 돈을 들이며 그 집을 받기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는데 그래놓고 저더러 자기 부모님이랑 살지 않을 거면 집을 사줘야 한다고 말을 하니 저놈의 뇌구조가 어떻게 생겨먹은 건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놈이 덧붙인다고 한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이 정말 히트였거든요. 이런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그 인간은 개소리도 참 낭만적이게 하는
이상한 또라이였어요. 그 집은 우리 부모님이 내가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산 집이야. 그 집은 내가 대대손손 물려주면서 지키고 싶은 집이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그럼 자기도 그 집을 자식한테 사라고 매달 250만 원씩 달라고 하겠다는 소리야? 그럼 그게 무슨 물려주는 거야? 대대손손 부모가 자식한테 되파는 거지. 그럼 애당초 그 집을 포기하고 들였던 돈을 돌려달라고 해. 그럼 그 돈으로 신혼집을 사는 게 훨씬 이득이니까. 그럼 부모님이 다른 곳에 이사 나가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 지은아, 여태 내가 한 소리를 뭘로 들었어? 머리가 생각보다 더 나쁘네. 나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좋아. 그리고 지은이 너만 괜찮다면 부모님 모시고 사는 것도 좋고. 근데 자기가 싫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거처를 마련해 드려야 한다는 거지. 자꾸 도돌이표 되게 말을 하는데 나는 그런 집인 줄 몰랐잖아. 나는 둘 다 싫어. 왜 내가 나 살 집도 아닌 시부모님 살 집을 사드려야 하는 건데? 자기야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고집 부리지 말고 그 집을 포기해. 그럼 우리는 우리 형편대로 집 구해서 매달 대출금 갚으면서 사는 게 맞지. 부모님한테 드리는 250만 원이면 대출금 내고도 남겠다. 아니, 그럼 하루아침에 우리 집에 돈을 주지 말자는 거야? 지은아, 정신 차려. 자식이 어떻게 부모한테 그래? 그럼 우리 엄마 아빠는 무슨 돈으로 살라고? 100만 원씩 생활비도 드린다며? 아니, 애당초 자식한테 그렇게나 많이 받고 아무렇지 않아 하는 게 나는 이상한데? 그게 무슨 자식 생각하는 부모님이야. 딱 봐도 자식 등에 빨대 꽂고 살겠다는 심보시잖아. 야, 최지은,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애가 아주 못됐구나.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입에서 나온다고 그게 다 말이 되는 줄 알아? 뭐라고?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다른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 지금 자기가 하는 소리가 더 이상해. 그럼 나더러 집도 사드리고 언제 받을지도 모르는 그 집 사겠다고 생활비까지 합쳐서 매달 350만 원씩 드리고 살라는 거야? 은행에 내는 대출금이면 연말 정산이라도 받지. 도대체 그게 무슨 세법인데. 그리고 내가 집을 사드린다고 치자. 그럼 그 집은 내 명의로 하면 되는 거니? 아니지. 그건 사드린 집인데 당연히 우리 부모님 앞으로 해드려야지. 너 그 정도로 효심이 없는 인간이었니? 효심 같은 소리 하네. 효심이 있으면 내가 내 부모한테 집을 사주지 자기 부모한테 집을 사주겠니? 이건 뭐 결혼을 빙자한 날강도였네. 됐어. 나는 이런 이상하고 괴상한 결혼 죽어도 못해. 아니, 애당초 자기 명의 집도 아니면서 무슨 마음으로 자기 집이라고 한 거야? 저는 그 남자의 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화가 났어요. 아무리 마음을 넓게 쓰려고 해도 이런 결혼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그래서 고민할 것도 없이 그동안 나눴던 결혼 이야기는 없던 일로 하자고 제가 먼저 말했는데요. 그때부터는 당당하기만 하던 그놈이 쩔쩔매며 어쩔 줄을 몰라 하더군요. 지가 세게 나오면 제가 자기가 하자는 대로 할 줄 알았나 봐요. 그런데 제가 결혼 자체를 안 한다고 단호하게 말하니 그제야 조곤조곤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몇 번을 들어도 똑같은 개소리였어요. 그럼 우리 부모님은 정말로 갈 곳이 없잖아. 그러니 내 생각에는 그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했지. 아니, 왜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 그리고 내가 궁금한 게 또 있는데 자기한테 매달 받는 그 돈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거야? 그게 뭐 얼마나 든다고. 사실 그 집이 매매했을 때보다는 훨씬 많이 올라서 7억 원 줘야 해. 그런데 부모 자식 간이니 그냥 6억에 주신다고 매달 250만 원씩 드리고 있는 건데 앞으로 15년만 더 드리면 이자도 없이 그냥 우리 집 되는 거라니까. 아니면 15년 정도는 우리가 부모님 모시고 사는 방법도 있지. 나 참 기가 막혀서. 그럼 그때 가서 집값이 더 오르면
그거는 가만 안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도 갈 곳이 없는 부모님이 15년 뒤엔 갈 곳이 생겨? 말이 되는 소리를 해자우간. 나는 더 이상 이 결혼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 머리 안 나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지? 저는 그렇게 쐐기를 박듯 그놈한테 파혼 선언을 하고 일어났어요. 뭐 파혼과 동시에 연인 사이도 그날부로 쫑이 난 건데 기분이 뭐랄까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말이 250만 원이지 정말 큰 돈인데 그 돈을 뭐 따로 모아서 관리해 주시는 것도 아니라면 그 돈을 전부 다 받는 그 부모라는 사람들도 제 기준에서는 이상한 사람들이었는데요. 어쩌면 그 남자처럼 그 부모도 제가 그 집을 살 생각에 시댁에 들어와 자기들을 모실 거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를 일이었죠. 사실 처음 인사 갔을 때 예비 시어머니라는 분이 은근 자기는 아들 장가 보내면 허전할 것 같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때는 그냥 아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마음에 하시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었다고 생각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소름이었는데 그땐 제가 결혼이 아닌 지옥 문턱에서 기적처럼 유턴을 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랑 그렇게 헤어진 그 남자는 처음엔 이렇게 끝내는 법이 어딨냐며 눈물까지 흘리면서 저에게 매달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꼼짝도 하지 않자 나중엔 자기랑 자기 부모를 모욕했다며 저를 모욕죄로 고소하겠다고 이중성을 보였는데 아, 정말 사이코도 저런 사이코가 없구나.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또 혼자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한동안은 출퇴근이 힘들어도 인천 집에서 지냈는데 그래도 표면적으로는 그놈에게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강단 있는 모습을 보이려 노력했죠. 오히려 말도 안 되는 생각으로 저까지 끌어들여 제 돈 뺏고 고생시키려고 했던 건 너희들 아니냐며 저도 겁날 것이 없다고 당당하게 말했는데 최후의 카드라고 생각했는지 저한테 이런 소리를 또 했어요. 너는 생각이 짧아도 너무 짧아. 우리 부모님이랑 같이 살기 싫으면 네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 집을 사들이면 되고 어차피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 집은 다시 우리 재산이 될 건데 뭐가 문제야? 명의만 돌아올 뿐 결국엔 다시 우리 거가 되는 거야. 우리 거? 아니, 내 돈으로 산 집이 어쩌다 우리 거가 되는 거야? 말꼬리 잡지 말고 그러다 그 집도 값이 올라봐. 결국엔 부동산 투자하는 거랑 다르지 않다니까.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 왜 없어? 나는 너라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그 자체부터가 손해야. 어쩌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정성스럽게 해? 정말로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아니, 애당초 부모님한테 살던 집을 사겠다니. 나는 살다 그런 말은 처음 듣는다. 그게 결국엔 무슨 소리인 줄 알아? 어차피 당신들 죽으면 상속될 집. 내가 살 동안 돈이라도 내놓으라는 소리야, 멍청아. 이용당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그 인간이 지금까지도 뭐가 잘못인지 몰랐지만 진심으로 깨닫길 바랬어요. 하지만 어디서 어떻게 세뇌가 되었는지 그 인간은 제가 이상한 소리를 한다며 오히려 자기 부모를 모욕했으니 참을 수 없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때도 네 마음대로 하라고 했죠. 대신 또 전화해서 헛소리하면 그때는 나도 안 참고 스토커로 신고할 거라고 큰 소리를 쳤는데 그렇게 전화를 끊고 저는 정말 이별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부서는 달라도 같은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 헤어졌어도 찝찝한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렇다고 어렵게 들어간 회사를 그만두고 싶지도 않았는데 그만둬야 한다면 내가 아닌 그 사람이 그만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것도 제가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니 그저 시간이 약이라는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게 저는 부모님과 제 최측근들에게 제 파혼 사실을 알렸어요.
어차피 알려야 하는 거 차일피일 미뤄봤자 제 마음만 불편해서 미리 말하기로 마음 먹었던 거죠. 매도 빨리 맞는 게 속은 편하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헤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그냥 인연이 거기까지였다. 결혼 준비하는 동안 가치관과 이견이 많아 결혼을 하지 않기로 했다라며 최대한 담백하게 말을 아꼈는데요. 아무리 거지 같은 이유로 헤어졌어도 한때는 제가 사랑한 사람이었고 길다면 긴 시간을 연인으로 지냈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주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 역시도 제 생각일 뿐 그 남자는 예의고 나발이고 없는 쓰레기였는데 오히려 제가 돈만 밝히고 시부모를 귀찮은 짐짝 취급하는 인성 쓰레기라며 저를 비방하고 다녔더라고요. 뭐라나? 하도 인성에 문제가 있어 자기가 저를 찬 거라며 뻔뻔하게 거짓말까지 하고 다녔는데 소문이라는 게 원래 부풀려지기 마련인데 제 귀에 들어왔을 때는 저는 거의 속물에 예의도 도리도 모르는 인간 말종이 되어 있었어요. 솔직히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제정신일 수가 없었죠. 모욕감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사지가 벌벌벌 떨리며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르는데 저도 제가 무슨 짓을 할까봐 무서웠어요. 그리고 그렇게 전투력 200%에 닿았을 때 그 남자가 있는 부서로 쳐들어갔고 제가 올 거라는 걸 알았는지 그 인간이 도망을 갔는데 그 뒤 몇 번이고 같은 일이 반복되었죠. 그러다 이번엔 제가 파혼을 받아들일 수 없어 부서까지 찾아와 매달리는 스토커가 되어 있었는데 정말 이렇게 있다가는 정신이 어떻게 될 것만 같았죠. 그래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똑같은 방법을 쓰기로 마음먹었어요. 왜 남의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일부러 고민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흘리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저는 누구처럼 없는 말은 하지 않았는데 어찌되었든 그 남자가 흘리고 다니는 말은 전부 거짓말이었으니 일단 그것만 까발려도 속이 시원할 것 같았죠. 그래서 최대한 있던 사실만 이야기하며 남자 쪽에서 복수할 마음으로 없는 말을 지어내고 있다는 얘기까지 흘렸는데요. 제 이야기가 흥미로웠는지 소문은 순식간에 일파만파 퍼져나갔어요. 그러자 회사 사람들은 제각각 누구의 말이 진실이냐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너무 재미있었죠. 그 남자가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끙끙거리고 있을 게 뻔했으니까요. 그리고 궁금한 사람들이 돌려 여러 질문들을 해왔는데 저는 어차피 거짓말을 한 것이 없고 또 사실이 그러하니 이야기를 거침없이 해주는 반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야 했으니 결국엔 그 꼬리가 잡힌 모양이었어요. 하기사 저한테도 이상한 논리를 마치 합리적인 이야기인 것처럼 하던 사람이었으니 자기가 얼마나 허술한 인간인지 몰랐겠죠. 거기에 끝내기 홈런으로 저는 그 인간을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했는데요. 상황이 여기까지 가니 그 인간이 저를 찾아와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부탁했어요. 파혼한 게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그랬다며 저에게 원하면 합의금이라도 주겠다고 했는데 제가 정말 돈이나 밝히는 속물이었다면 진짜 돈을 받았겠죠. 하지만 저는 그런 더러운 돈은 받고 싶지도 않았고 이로써 저는 실추되었던 제 명예를 되찾아오는 데 성공했어요. 그리고 그 시점부터는 회사 사람들 누구든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알게 되었는데 그렇다 보니 그 인간과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도 등을 돌렸다 하더라고요. 그러니 점점 그 인간은 왕따에 고립될 수밖에 없었고 그때부터는 걸핏하면 휴가를 쓰고 또 병가를 내면서 회사를 안 나왔는데 이유야 뻔했죠. 이직하려고 면접을 보러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마저도 쉽지는 않았는지
그 인간이 회사를 그만뒀다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는데요. 하기사 매달 350만 원씩 자기 부모한테 갖다 바쳐야 하니 쪽팔려도 회사를 그만둘 수는 없겠죠. 그리고 그 쪽팔림을 감수하며 계속 회사를 다니긴 멘탈이 힘들었는지 2달 전에 회사를 그만뒀는데요. 어디 좋은 회사에 취직이라도 했나 싶어 슬쩍 물어보니 어디 스타트업 회사에 들어갔다나 봐요.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그런 회사에 들어가면 정말 바쁘고 돈은 돈대로 짜거든요. 저 같으면 그냥 귀 닫고 입 닫고 다니던 회사에 찌그러져서 다닐 텐데 다행히 그 인간은 저 같은 인간이 아니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아무쪼록 그 인간이 자기 부모님한테 빨대 꽂힌 줄도 모르고 열심히 등신처럼 살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아울러 그 인간이 장가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질투가 아니라 걱정이에요. 괜히 남의 집 귀한 딸 데려가서 생고생시키면 안 되잖아요. 저도 그 인간의 허우대 멀쩡함만 보고 혹했다가 크게 대인 것처럼 다른 미혼 여성들도 배우자를 고를 때는 꼭 신중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아니다 싶으면 이혼이라는 방법도 있지만 이왕이면 이혼하지 않고 행복한 결혼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잖아요. 저는 또 언제 어떻게 진짜 인연을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될 줄은 모르지만 이렇게 된 거 크게 액땜했다 생각하고 다시 열심히 살아보려고요. 그러면 또 언젠가는 진짜 제 짝꿍을 만나는 날이 오지 않겠어요? 그리고 진짜 제 짝꿍을 만난다면 그 사람한테 이 이야기는 꼭 해주고 싶어요. 당신을 만나기 전에 아주 크고 질긴 더러운 것을 만난 적이 있었다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인간들과 다르게 현명하고 지혜롭게 진짜 효도하며 행복하게 살자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저부터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며 살려고요. 적어도 지금보다는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부디 그런 날이 빨리 오길 바라며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파혼 이야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디 사이다 같은 이야기였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려요. 늘 건강 잘 챙기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나저나 좋은 인연 만나는 게 참 어렵네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